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이충령. 소소함의 의미를 되찾는 것에 관하여. 어떤 사색가도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들에 의해 이끌리고 보상받지 않는다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삶에 더 필요한 것은 소재일까, 표현일까? 고등학생 시절 소설을 쓰는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는 소설에서 소재와 표현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소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 내용을 표현해내는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소재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일단 내용 자체가 흥미롭고 특별해야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별로 눈에 띄는 점도 없는 평범한 내용을 담은 소설은 지루하고 별다른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더니 친구가 다시 말했다. 나는 소재보다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엇을 표현하느냐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아무리 사소한 소재라고 해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소설이 될 수 있어. 당시에는 친구가 한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리포터 같은 훌륭한 소설을 재미있게 만드는 비밀은 기막히게 흥미진진한 소재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도시와 마법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 마법사들과 인간들이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학교라는 배경 등의 소재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해리포터는 소재만 봐도 훌륭한 소설이었으며, 반대로 아무리 표현을 유려하게 해도 그렇게 좋은 소재가 없다면 그토록 훌륭한 소설은 탄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소설을 많이 읽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소설들은 대부분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었고, 이른바 자극적이고 눈길이 가는 소재로 쓴 작품들이 많았다. 그래서 재밌는 소설은 소재가 훌륭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하고 진부한 소재로도 표현의 힘을 통해 명작의 반열에 오른 소설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든 비교적 평범한 소재로 쓴 작품으로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받는 이야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의 심리 표현은 인간의 죄에 대한 풍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역시 간단한 소재로 썼다. 한 노인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큰 생선을 잡았는데 전부 다 잃고 돌아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기잡이 과정에 대한 세세한 표현은 그 어떤 특별하고 복잡한 소재로도 전달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감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다수의 훌륭한 소설은 단순하고 평범한 소재를 탁월한 표현을 통해 특별한 주제로 승화시킨다. 삶을 소설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겪는 일들은 곧 소설의 소재에 해당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는 곧 소설의 표현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놀이동산에 놀러가서 똑같은 일, 소재를 겪는다고 해도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표현은 천차만별이다. 소설이 단순히 소재의 나열이 아니듯이 삶은 단순히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다. 삶은 사건들을 나름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로 조직하고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소설 속에서는 저자의 역량에 따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도 얼마든지 하나의 훌륭한 이야기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실제 삶의 소소한 일상 또한 흥미진진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해석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표현이 훌륭하면 평범한 소재에서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꼭 특별하고 자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특급 소재로 삶을 빵빵하게 채워 넣어야만 삶이 하나의 훌륭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놀랍도록 다채롭고 뜻깊은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좋은 영감과 기술을 통해 그것을 잘 배열하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우리의 경험에는 각각 다른 개성이 있다.
현대 교육의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흔한 경험과 하나의 경험을 구별했다. 먼저, 흔한 경험은 외부적 상황에 무기력하게 반응하며 둥둥 떠다니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에는 명확한 시작도 끝도 없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찾아왔다가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지나간다. 예를 들어서 퇴근 후 일에 지쳐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에 몸을 맡긴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나는 그 경험이 어느 지점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나는 습관적으로 평소에 타는 그 지하철 안으로 들어와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나는 지하철이라는 그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시간을 또렷하게 의식하지도 않는다. 몸은 지하철 안에 있지만 의식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거나 내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세상에 가 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지하철 안의 경험은 지나간다. 오직 흐릿한 의식으로 지하철을 경험하고 있을 뿐인 나에게 지하철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은 하나의 사건이 종료되는 지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다. 이러한 흔한 경험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점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분명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의 경험은 이야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통합적인 경험이다. 하나의 경험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상상만 하다가 비로소 용기를 내어 여행을 떠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여행에는 출발이 있고 돌아옴이 있다. 여행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처럼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의 윤곽을 이룬다.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외부적인 힘에 이끌려가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반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흐릿하게 여행에 임하지 않는다. 나는 주도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두 발을 꼿꼿이 땅에 대고 전체의 흐름을 관장한다. 여행에서 내가 겪는 사건들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여행의 사건들은 나의 여행 이야기라는 통합적인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다. 이미 지나간 사건은 그냥 휘발되지 않고 발자취를 남겨 현재의 한 부분을 이룬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상과 기대는 현재로 밀려들어와 지금 겪는 일들의 색채와 방향성을 좌우한다. 하나의 경험은 흔적 없이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의 완결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 여행이 끝났을 때 나는 이러저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듀이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경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흐릿하게 지나가는 흔한 경험이 아니라 통합적인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경험을 주로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의 경험을 들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흔한 경험은 일상에서 경험의 부차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듀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삶은 멈추지 않는 획일적인 흐름의 행진이 아니다. 각 경험은 역사의 일부다. 각 경험에는 고유의 플롯, 고유의 시작, 종결을 향해 나아가는 고유의 움직임이 있다. 그것들은 각각 자신 나름의 특별한 리듬적 움직임을 갖는다. 각 경험에는 반복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 독특한 고유의 질이 스며들어 있다. 전체 계단은 층층이 이어진 낱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구별되지 않게 쭉 이어진 연속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또한 매끈한 경사면이라고 해도 적어도 다른 평지와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보면 갑작스러운 분절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결코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경험은 나름대로 다 독특하다. 우리 삶은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아무런 개성 없이 균질적으로 펼쳐진 경험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 듀이는 흔한 경험과 하나의 경험이 객관적인 조건들로 인해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즉, 어떤 경험을 흔한 경험 혹은 하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일을 겪어도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하는 능동적인 작용이 없다면
그저 흔한 경험으로 남고 만다. 반면 아무리 평범한 사건이라고 해도 처음과 끝을 가진 전체로 엮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된다. 일상의 노동과 휴식도 특별해질 수 있다. 듀이는 돌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을 예시로 든다. 먼저 자연의 한 현상으로서 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돌의 움직임에는 아무런 통일성이 없다. 그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뿐 그 운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돌이 자신이 굴러 내려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그때그때 마주치는 환경에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자취를 기억하고 계획한다면 그 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돌의 운동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 사건에 기계적으로 의식 없이 임하느냐 또는 능동적인 자세로 처음에서 끝으로 향하는 과정을 조직해 나가느냐에 따라 경험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친구와 만나는 것, 일터에 나서는 것,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샤워를 하는 것 등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건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듀이는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는 일상의 소소한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 의미 있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흔한 경험으로 여겨 지나쳐버리도록 만드는 조건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서 최단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노동의 조건은 경험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감수성을 발휘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저 쉬지 않고 일하도록 만들 뿐이다. 그럴 때 노동은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른 지나쳐 가야 하는 흔한 경험이 된다. 또한 습관과 관습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또렷한 의식을 갖고 경험을 조직하는 능동성을 약화시킨다.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 시도하려고 할 때 그냥 하던 대로 해,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사회의 목소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주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럴 때 경험은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무색무취의 것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 가로막히면서 우리의 일상은 흔한 경험, 무력하게 두둥실 떠다니는 경험으로 가득 찬 것이 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소재들을 열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소소하고 평범한 소재를 좋은 이야기로 표현할 수 없는 소설가는 특이하고 자극적인 소재로 승부를 보려 한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조직하는 통합적 경험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은 특별한 내용을 가진 사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일상의 노동과 휴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행이나 파티 같은 특별한 사건, 원초적인 판타지를 실현하는 자극적인 행위,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자랑하는 경험 등 일상에서 멀어질수록 무언가 삶의 한 부분이 완성된다고 느낀다. 일상을 소재로 쓰면 그 어떤 뜻깊은 이야기도 진행되지 않고 그 어떤 아름다운 문장도 생겨나지 않는다. 오직 특별한 소재만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피어날 만한 유일한 원천이 된다. 소소한 일상 전반에서 하나의 경험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일상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한 경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통합적인 경험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소함 속에서 보낸다. 이 시간이 무력하고 무의미하다면 삶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사회적인 장치로 인해 가려진 소소한 일상 속의 가능성을 복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한 소설도 불굴의 명작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역시 얼마든지 의미 있는 통합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조건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자극적인 소재를 가진 소설처럼 만들도록 요구한다. 일상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하고 자극적인 사건을 통해 흥미진진함을 만들어내도록 말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소재보다 표현의 능력에 집중해 일상적인 소재 안에서도 훌륭한 서사와 문장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쩌면 그 연습은 일상으로부터 의미를 빼앗아가는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일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개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소함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나는 불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 소소한 일상의 매 순간마다 통합적인 의미를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하나의 경험이 실현될 가능성을 빼앗아가는 사회적 조건을 뒤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